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극히 제한적인 상승폭을 보여서 불안한 투자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재료들을 보면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됐죠. 먼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전주보다 줄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고 또 제조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내구재 주문도 한 달 만에 크게 증가한 점이 시장의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 지표가 이번은 예상치 미치지 못하면서 실망감을 줬고 또 장중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될 거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폭을 제한시킨 요소도 상당히 많았던 하루였는데요. 잠시 후에 여러 경제 지표와 애플의 실적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뉴스들 강동석 아나운서와 살펴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호조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신용등급 강등 루머와 프랑스 은행 등급 하향 등이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는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9월 내고재 주문은 9.9% 증가를 기록하며 한 달 만에 반등했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2만 3천 건 줄어든 36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9월 미국의 미결주택 매매 건수도 0.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루머가 전해지면서 증시에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S&P는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 등 세계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것도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호조에 상쇄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올랐고 나스닥은 0.15%, S&P 500도 0.3% 소폭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지표가 엇갈린 양상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럽 증시는 BASF와 유니레버 등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에서도 P&G 등 기업이 기대 이상의 이익을 발표하면서 호재가 됐습니다. 또한 영국이 3분기 GDP가 전분기 대비 1% 증가하며 기대 이상의 플러스 성장도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발표된 미국의 미결주택 판매 지표 부진과 또 증시 상승에 부담을 적용했는데요. 나라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강보합권에, 독일은 0.1%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하지만 0.44%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지난 4분기에 이익은 늘어났지만 시장 기대치에는 다소 못 미치는 결과 나타냈습니다. 애플의 4분기에 주당 8.67달러, 총액 82억 2천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월가 애널리스트 예상치 주당 8.75달러, 총액 83억 달러에는 미달했습니다. 4분기 매출 총이익률도 40%로 집계돼 예상치 40.5%에 못 미쳤습니다. 애플은 차기 회계연도 1사분기에는 주당 11.75달러의 순이익과 약 520억 달러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가 예상 주당 순이익 15.49달러, 예상 매출 551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날 애플 주가는 정규장 거래에서 전일 대비 1.18% 하락해 하루 만에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S&P가 프랑스 3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BNP 파리바와 10개 은행은 등급 전망을 내렸습니다. S&P는 프랑스에 대한 경제 위험도를 기존 2에서 3으로 한 단계 격상하면서 은행업종 역시 주택가격 하락과 또 잠재적인 국내 경쟁 격화로 산업 자체 위험 역시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S&P는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 파리바의 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레디 아리그리콜 등 다른 10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켰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의 경제 지표 살펴보시겠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내구재 주문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2만 3천 건 감소한 36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7만 건도 밑돈 수치입니다. 이로써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3주일간 급감과 급증을 반복하는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분기 말과 초에 따른 계절적 변동성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9월 내고재 주문이 전월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7.1% 증가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13.1% 급감했던 지난 8월 수준에서 급선회했습니다. 다만 향후 기업 설비 투자의 선행지표격인 항공과 국방 부문을 제외한 핵심 자보재 주문은 전월 수준에 머물러서 0.7% 증가를 점쳤던 시장 예상치를 크게 못 미쳤습니다. 미국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JP 모간 체이스와 웰스파고, 모간 스탠리는 종전 1.8%로 동일했던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1.7%로 낮췄습니다. 3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는 26일 날 발표됩니다. 이는 9월 중 국방과 항공 부문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정체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밑도냈다는 것입니다. JP 모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핵심 내구재 주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데다 핵심 자본재 출하도 0.3%나 감소했다며 전망치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최근 몇 개월간 약한 모습을 유지해온 가운데 추가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인 데다 통상 주문이 3분기에는 강한 계절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는 겉보기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 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먼저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전주에 비해서 크게 줄면서 이때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주택 관련 지표는 좀 실망감을 줬던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경제 지표들 내용들 한번 점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최근 발표됐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네. 변동폭이 매우 컸었죠. 지난주 수치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 주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줄어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36만 9천 건으로 예상치인 37만 건도 하회한 수치가 나왔고요. 2주 전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9만 2천 건으로 다소 좀 상향 조정이 됐는데요. 이보다는 2만 3천 건이 현재 내려간 수치입니다. 이 내용은 뭐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다라고 보겠지만 최근 3주 전과 2주 전, 그다음에 지난주 수치를 보면 변동성이 많이 커진 부분이 이 캘리포니아 주간 실업수당 신청자 수를 누락한 부분이 다시 계상이 되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4주 평균의 내용을 보면 평균 36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현재 1,500건이 늘어난 상태라 실업자들의 신청자 수 내용으로는 현재 조금은 좀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25만 4천 명으로 다소 줄어든 수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밖에 미결주택 매매 9월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99.5로 소폭 상승을 했지만 예상치 2.3% 상승보다는 0.3% 증가에 그치면서 다소 부진한 그런 흐름이라고 현재 시장에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7월 101.9보다는 다소 좀 줄어든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주택시장의 지표 개선은 아직도 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재 주문인데요. 9월 내구재 주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민간 항공기 주문 급증으로 9.9%가 올랐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잉의 실적을 말씀드리면서 민간 항공기 주문이 149대나 수주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내구재 주문에서도 이 월별 항공기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내구재 주문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항공기와 자동차를 제외한 신규 주문은 2% 증가에 그쳐서 역시 제조업 경기는 다소 현재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어서 경제 지표들 내용도 시업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내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가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 외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애플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예상치는 크게 좀 밑돌았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럽 지역의 실적 발표는 이번 분기에는 자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네. 크레딧 스위스가 어닝 쇼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순이익을 63%나 떨어뜨린
쇼크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이 그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크레딧 스위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유 부채의 조기 상환을 상정할 경우에 이 비용을 10억 5천만 스위스 프랑을 그 분기 실적에 계상한 부분이 실적이 크게 급감한 수치로 발표가 됐다라고 CS 측에서 현재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크레딧 스위스는 투자은행과 프라이빗 뱅킹 부문은 비교적 안정된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S&P가 BNP 파리바와 크레딧 아그리콜 등 여러 프랑스 민간은행의 신용등급을 일부는 강등하고 전망치도 부정적으로 하향한 수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유럽 지역의 영업 환경이 다소 부정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점 걱정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미국 증시에서는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애플이 가장 현재 관심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순이익은 24%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매출도 순이익이 24%, 매출은 27%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다소 매출은 상회를 했지만 순이익은 다소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가 나오면서 시간의 주가에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이 다음 분기의 예상 수익에 대해서 실적 전망치를 하향한 것이 다소 현재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연말이 되면 또 미국에서는 쇼핑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애플의 주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고점을 $700까지 한번 찍은 적도 있었는데요. 네. 그 수준보다는 현재 13%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609로 현재 장 마감가로 들어와 있는데요. 이 팀 쿡 CEO는 아이폰 5를 발매하면서 시장에 기대하는 수치, 매출액은 27%나 이번 분기에 증가했고 순이익도 증가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현재 삼성과 디자인 소송 이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을 좀 내고 있고 특히 아이폰 5의 지도나 그다음에 외부 충격에 약한 외장 케이스 이런 부분에 불만들이 좀 터져 나온다는 점 이런 점은 좀 악재성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애플의 실적을 크게 기대했던 투자가들에게는 비교적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다음 주 실적 시즌에 대해서도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이 포드가 유럽 쪽에서 대대적인 감원과 또 공장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유럽 지역의 네.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매출이나 순이익 신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이 현재 미국의 포드가 이런 강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그제는 벨기에 행크 공장을 폐쇄하고 향후 4,3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미국의 포드사는 영국의 사우스햄턴과 대건원 공장에서도 2013년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고될 근로자 수가 3년에 걸쳐 약 6천 명이 넘게 나오는 수치인데요. 이렇게 많은 공장의 인력들이 해고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현재 유로존뿐만 아니라 EU 경제에도 부정적 여파가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는 또 미 대선을 앞두고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의 CEO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의회에다가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네. 부분을 양당이 빨리 봉합을 해달라라고 서한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과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회장 등 굵직한 미국의 대표 기업 80개 CEO들이 여기에 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절벽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급격한 지출 감축으로 인해서 내년도
기업 경영의 그 아젠다를 그 기업들이 그 추후에 내세우기 상당히 어렵다는 불확실성을 현재 꼽고 있는데요. 10월 6일 대선에서 어떤 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그 이후에 이 문제가 크게 시장에서 불거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과 자세한 이슈들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랜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장중한테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좀 장 막판 들어서 크게 좀 반등세가 나왔더라고요.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 만에 코스피가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온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IT 네. 업종, 그리고 통신, 철강 등의 업종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1924포인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지금 어닝 시즌을 맞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변수보다는 국내 개별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장세가 많이 판단이 되고 있고요. 종목들의 어떤 주가의 변동성도 실적에 의한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요, 본다면 지수는 분명히 한 10포인트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 종목 수가 한 100여 개 종목 정도가 더 많았다는 점은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네. 실적이 중심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도 좀 소외된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들과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들 같이 한번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라든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건설, 포스코 등의 종목들을 매수한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 NHN, KT, LG전자, SK텔레콤 등의 종목들을 매수했는데요. 두 개의 어떤 매매 주체에 좀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들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아차는 매수를 했지만 현대차는 또 나중에 매도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를 매도로 대응을 했었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보였지만 기관들은 역시 포스코를 매도 상위 종목에 올려두었습니다. 반대로 역시 이제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본다면 SK텔레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많이 했고요. NHN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는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많이 매도한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어서 이제 코스닥 분위기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하루 변동폭 거의 한 10포인트 정도 났었던 하루였는데 장 막판 갈수록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급락세가 보여졌어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하고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닷새 만에 오히려 이제 하락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실적 중심의 장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대형 기업들,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난 반면에 중소기업이 좀 포진하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실적들이 나왔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고요. 그에 따른 부담과 또 하나는 이제 기술적 이동 평균선이 21선에 지난 화요일 날 한번 터치한 이후에 좀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술적 이동 평균선 21선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상당히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목별 이제 파라다이스나 그간 SM 등의 종목들, 이미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계속 좀 흔들리는 부분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
역시 부담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한 200여 개나 많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장 중반 이후에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형적인 정강 후약의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이렇게 코스닥 상황 살펴봤는데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쪽에서는 이 삼성전자가 포진되는 대형 IT주 그리고 운수 장비가 있는 뭐 현대차, 기아차가 선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업종별 흐름도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전자업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반면 네. 화학이라든지 음식료업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기전자 통신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보였지만은 반면 화학, 금융, 철강업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전일장 이제 코스피의 강세 업종으로서는 역시 운수 장비와 전기전자를 제일 먼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통신, 건설 그리고 운수 창고 등의 업종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약세 업종으로는 역시 이제 의료정밀, 테마가 어느 정도 꺾이면서 의료정밀 업종이 좀 약세를 보였고요. 종이, 목재 그리고 기관들이 많이 매도한 철강, 금속 그리고 의약품, 음식료업 등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이어서 이 코스닥의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동안 상당히 강세를 보이던 업종이 어제는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락 문화 업종이 5% 좀 큰 폭의 급락세가 나왔었죠. 예, 전일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테마가 좀 꺾이면서 네. 실적 중심의 흐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IT, 하드웨어 업종을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는 반대로 좀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업종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IT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한 반면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방송 서비스 쪽으로는 이제 순매수에 가담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전일장 전체적으로 코스닥의 강세 업종을 먼저 본다면은 비금속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온 일반 전기전자 그리고 거래소와 동반적으로 건설, 섬유, 의복, 소프트웨어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다면 약세 업종은 역시 이제 전일 코스닥의 하락을 주도했던 오락 문화 업종 그리고 컴퓨터 서비스, 출판 매체 복제, 디지털 컨텐츠 등의 업종들이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네, 또 어제장에서 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던 1,100원 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시장 전문가분들이 환율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환율이라는 것도 어떠한 지지선을 깨게 되면 좀 많이 네.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1,100원대가 지난 13개월 동안 계속 지지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100원대가 이제 깨어지면서 일단 1,098원대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환율의 하락은 하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락의 속도가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순간적으로 심리적인 붕괴를 막다 보니까 약간의 추가적인 하락 속도는 좀 빨라질 것 같고요.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원달러 환율의 하락만으로 보기보다는 이 엔달러 환율도 같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엔달러 환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나라 이제 원달러 하락이 좀 가속화가 되고 엔달러 환율이 또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게 될 경우에는 일본 대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환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만든 업종은 역시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업종 그리고 IT 업종 등의 부분들은 약간 이제 새로운 리스크가 생성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또 금요일장이기도 한데요. 간밤 뉴욕 증시가 반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안한 투자 심리가 고스란히 반영되기도 했었죠. 오늘장 전망과 전략 한 줄로 표현해 주시죠. 오늘장 전략은요. 네. 불확실성이 크다. 아예 길게 가든지 아니면 아예 짧게 가자 이렇게 어. 말씀해 드릴게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은 대선도 있고요. 이제 네. 글로벌 증시도 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요. 아예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전망, 기업의 펀더멘탈을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투자하든지 네. 아니면 뭐 아주 짧은 수익률, 작은 수익률과 짧은 매매를 가지고 네. 대응하는 게 지금 장에는 좀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길게 대응하려면 아무래도 뭐 낙폭 과대했던 그런 뭐 실적 좋은 그런 종목으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실적 네. 중심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장일 때 낙폭 과대보다는요. 네. 좋은 실적을 계속 좀 끌고 나가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위주로 좀 투자하는 게 네.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문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자 이슈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원달러 환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1,100원 선이 어제 좀 붕괴가 됐는데요. 네. 좀 심리적인 지지선이 좀 무너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환율이 1년 만에 그 1,100원 선이 이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좀 약간의 그 100원 선이 좀 의미 있는 가격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타격이 좀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한 몇 분 사이에 좀 빠르게 좀 2원 이상 이러한 하락하는 그런 속도로 좀 봤을 때 뭐 추가적인 좀 하락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환율이 좀 하락했던 그러한 부분을 보자면 이유를 보자면 선진국의 뭐 양적 완화로 이런 풀린 돈이 대외 신인도가 좀 상향되고 우리는 신용등급이 좀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경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탄탄한 우리나라 쪽으로 좀 돈이 유입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사실 그런 부분을 보자면 사실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가 또 개선을 뭐 좀 보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스페인 구제금융이 아직도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좀 약화되고 뭐 이러한 부분들 계속해서 환율의 좀 하락 부분을 좀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의 좀 추가적인 좀 하락을 더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환율 부분을 계속 조금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환율이 하락하는 뭐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만 뭐 우리 국내에서 당국의 개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좀 있겠지만 조금은 있더라고 해도 좀 완만한 그런 좀 하락은 좀 계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출 기업이라든가 경제에 약간은 좀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엔화 부분도 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화 같은 경우 약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뭐 수출 기업이나 이런 쪽은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이 들고 반면에 또 이 환율에 또 민감한 그러한 또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추가적인 그런 수혜 혹시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대한항공이라는 종목을 좀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3분기 매출액을 보면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한 2.6%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증가를 하게 됐죠. 3,132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뭐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3,000억 이상이 실현된 부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0년도 3분기 때 이어서 3,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은 사상 두 번째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전에 2010년도 때 3분기 때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당시에는 좀 저유가 그리고 경기 회복 등 이러한 호재가 좀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유가라든가 외부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좀 좋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호실적이 나타나는 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3분기 평균 항공유가 같은 경우가 배럴당 127달러로 동사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던 2010년도 그때는 87달러였죠. 그래서 한 50% 정도 항공유가가 비싼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억대 영업이익을 실현했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 부분은 이제 환율 부분 영향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하락하면서 그런 유류비에 대한 그런 부담이 좀 완화되면서 이 부분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권 판매 같은 경우에는 뭐 원화라든가 달러 결제 비율이 거의 반반 수준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전체 비용의 한 40% 정도를 유류비가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달러화로 좀 지불이 되기 때문에 달러화로 지불하는 그런 비용 자체가 한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환율 부분은 상당히 영업이익률에 그러면 직결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유류비가 연간 한 3,300만 달러가 소요가 되는데요. 환율이 50원이 떨어지면 한 4.5%가량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때 환율이 지금 최근에 하락하는 구간에서 그러한 상당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행객들에 대한 부분도 환율이 하락하면서 여행객들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해외로 나가는 그런 여행객들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영업적인 환경도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이러한 여행객들의 구조적인 증가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원래 그 화물 부분,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화물 부분은 사실 조금은 좋지 못한 그런 실적을 냈었는데요. 그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내 여객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이 좀 좋은 호실적을 냈다는 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걸리는 부분은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인수 시도, 이 부분에 좀 그런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인데 11월 말이면 그 한국항공우주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데요. 그 인수 비용 자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자체적으로 다 조달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지금 밝힌 상황이고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부담은 아닌 걸로 좀 판단이 들고 인수가 만약에 혹시 대한항공에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겠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개선 해소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그 인수에 대한 부분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건 간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환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동사의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 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고유가 부분에서의 이런 또 화물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달성한 그러한 실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주가의 흐름은 큰 변동 없이 약간 좀 머물러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는 좀 다른 차별화된 그러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 충분히 좀 매매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5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만 8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화 강세 수혜주로 대한항공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평택 총남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 1900선에 대한 지지는 확인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다시 조정 구간으로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시장을 이끌 만한 뚜렷한 호재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를 확인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네. 하락이 좀 멈췄다 이런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1910개 깨지는 않을 것이다. 지지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일에 1901포인트까지 한번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할 것 같아갖고 좀 안심시켜드리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그 단기적으로 하락이 멈춰선 거지 확실하게 지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00선 지지 여부는 결국 해외 증시가 결정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한 지지보다는 하락이 멈췄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1900선 지지는 결국 해외 증시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우존스가 121선 이탈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1900이 확실하게 이탈할 겁니다.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1900선이 이제 굳건하게 지지가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외국인의 그 코스피 매매 동향, 선물 매매 동향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아직까지 누적된 어떤 그런 금액들 이런 거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다우존스가 121선마저 이탈하게 되면 우리나라 1900선 이탈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지지가 될 경우에는요. 그때도 뭐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기 힘들고요. 1900을 저점으로 해서 1950선 그 사이에서 아마 혼조세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해외 증시가 추가 하락하면은 우리나라도 1900 이탈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해외 증시가 좀 지지가 되면은요. 그래봤자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기본이고요. 중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저는 역시 똑같습니다. 추세 하락이라는 전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역시 이제 그 추세 하락은 이제 불가피하다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 주초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1900이 절대 바닥이 아니다. 분명히 사방에서 또다시 1900에서 뭐 어떤 사람은 눌리면 어떤 사람은 바닥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또 봄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봄에도 2050이 고점이었을 때 2000선이 눌림목이다. 1950이 바닥이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결국은 1750선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때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모든 분들한테. 절대 눌림목 바닥 아니니까 자제하라고. 근데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어느 것이 정상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비정상적 지수 흐름의 놀라운 결과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요. 코스피가 어제 종가가 고가였어요. 반대로 코스닥은 종가가 저가였습니다. 이런 현상이요. 1년에 한 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코스피와 코스닥은 같이 상승과 하락을 좀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한쪽은 상승, 한쪽은 하락한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기가 어려운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습니까? 지금 어제 종가가 고가였거든요.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요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또 반대로 종가가 저가였어요. 아주 기가 막힌 흐름인데요. 자,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잠깐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겠는데요. 자막을 좀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일부 대형주만 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어떤 후유증이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나스닥이 워낙 위험합니다. 현재 120선이 정말 위태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세력들이 먼저 이탈해 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어제 외국인들이 3천 계약 정도 순매도해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물지수가 올라갔어요. 이 영향도 있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옵션에서 이제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이 정상이라는 거죠. 코스피가 비정상이라는 게 이게 핵심 포인트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은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단은 자제하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해외 지수와 연동해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략 세워볼 텐데요. 주식 비중 설명해 주시죠. 네, 1900선 밑에서는 절대적으로 0에서 25% 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많아도 25 아니면 이제 0인데요. 정말 탄력 좋은 거 외에는 이제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1900이 넘다 그래도 한 25에서 50 정도 보시면서 이제 가볍게 뭐 당일 매매 또는 1박 2일 코스 정도로 이제 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물과 선물 옵션 대응 전략인데요. 현물 매매자 이제 금요일 오전 오늘이죠. 예, 과다 비중 그러니까 이제 뭐 한 70%, 80% 어떤 분 100%짜리 있거든요. 이분들은 오늘 중에 꼭 축소를 좀 해주세요. 꼭 보면은요 욕심내다가 매도 타이밍을 놓칩니다. 봄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도 그냥 그걸 100% 끌고 가다가 나중에 한 200포인트 이상 빠지니까 그때 가서 주문하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으로 이제 분할 매수 베팅하기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저는 사실 이미 한참 전에 매도 사인 냈거든요. 선물 옵션도. 근데 어쨌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분할로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원달러 환율이 어제 심리적인 마지노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3개월 만에 1,100원대 아래로 내려간 건데요.
예, 원달러 환율이 1년 만에 1,100원 선을 깨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5원 40전 내린 1,098원 2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00원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13개월여 만입니다. 월말을 맞은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물량과 역외 차익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장마감을 앞두고 1,100원 선을 하향 돌파했습니다. 예. 워낙 대외 여건이 불투명해서 원화 강세가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1,100원 선이 밀리고 나니까 다음 지지선은 어디냐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환율 시장에서는 워낙 쏠림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1,100원 선이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진 만큼 원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심리가 하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 때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달러가 대거 풀렸기 때문에 아시아 통화 강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고환율 정책을 당국이 적극적으로 펴기 어렵다는 점도 원화 강세 쏠림 현상을 거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 리스크가 살아있어서 다음 지지선은 1,070원에서 1,080원 선이 될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유럽발 리스크가 조금씩 해소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유로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만큼 추가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드디어 나로우가 오늘 마지막 도전에 나서는데요. 어제 최종 리허설은 무사히 끝났다고 하죠. 오늘 발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오늘 세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어제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발사 리허설은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나로호의 최종 발사 결정은 오늘 오전 9시에 열리는 나로호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요. 발사 시각은 오후 1시 30분에 정확하게 발표됩니다. 발사 2시간 전부터 연료 주입이 시작되고요. 발사 예정 시각은 오후 3시 30분에서 7시 사이, 이 사이로 예정돼 있습니다. 발사 성공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날씨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대륙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오늘 밤 이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관계자들이 조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12시간 후에 교신에 성공해야 궤도 진입 성공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나로호는 지난 2009년 8월과 2010년 6월 두 차례 발사됐는데요. 모두 정상 궤도에 진입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이 마지막 발사 시도입니다.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스스로 로켓을 개발해서 쏘아 올린 10번째 나라로 기록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간 웅진그룹이 웅진코웨이를 MBK 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매각 결정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심리로 어제 이해관계인 신문이 열렸는데요. 여기서 웅진홀딩스가 웅진코웨이를 기존 계약대로 MBK 파트너스에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웅진홀딩스는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낼 계획입니다. 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는 지난 8월 웅진코웨이 보유 지분을 입은 30.9% 전량을 1조 2천억 원의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600억 원의 계약금까지 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웅진그룹이 지난달 말 돌연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이 계약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웅진그룹은 매각 시기를 2014년으로 늦추겠다고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냈습니다. 그러자 채권단은 이를 웅진코웨이를 내놓지 않으려는 꼼수라면서 그동안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렇게 진통이 예상됐던 웅진코웨이 매각 문제가 일찍 타결됐는데요. 이 배경에는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없이는 웅진그룹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매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웅진홀딩스와 채권단 그리고 MBK 파트너스가 다음 주 회의를 열어 그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채권단은 돈이 되는 계열사인 싱크빅과 웅진식품 등의 지분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조금씩 진통이 예상됩니다. 네,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 물질을 쓴 라면에 대해서 잦은 회수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어떤 제품이 그 대상입니까? 예, 벤조피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있는데요. 이 발암 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한 가스오브실을 쓴 라면과 조미료 제품에 대해 잦은 회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은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서 어제 회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벤조피렌 검출량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어서 잦은 회수 형식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등과 같은 농심 제품 6개와 동원 홈푸드,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제품 등이었습니다. 회수 대상은 부적합 원료를 생산한 636만 개 중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은 560만 개 정도인데요. 제조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서 대부분 소비됐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정됩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 알려주시죠. 예, 오늘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주요 일정은 실질 GDP 발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지난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광공업 생산이나 제조업 가동률, 수출 등의 경기 지표를 보면 오늘 발표된 3분기 실질 GDP 잠정치도 더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그 잠정치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매출액 52조,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이라는 깜짝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